본격적으로 물류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물류의 구성 요소와 물류의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물류의 구성 요소라고 하면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죠. 운송이라든지 물류와 관련되는 게 뭐 운송, 그죠? 그 다음에 보관, 그리고 뭐 포장, 하역, 그 다음에 유통 가공, 유통 가공이란 거는 뭐 완제품도 있지만 반제품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물류 정보, 뭐 이런 등의 활동도 우리가 물류의 구성 요소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들에 세부적으로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운송부터 보면, 자, 물류의 구성 중에서 운송 활동에 대한 얘기죠. 운송은 말 그대로 옮기는 거죠. 어떤 제품들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화를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거 우리가 운송이라고 부르죠. 사실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실 운송이죠. 그래서 물류의 주된 활동이 바로 운송에 해당되고요. 운송의 주체는 보통 그 화주 관점에서 보면은 생산하고 소비를 연결하는 거죠. 생산된 물건을 소비 채널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과정을 우리가 운송이죠. 그래서 이 운송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채널로 할 거냐, 어떻게 보낼 거냐, 얼마의 규모로 보낼 거냐, 이런 것들이 운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운송이라는 우리가 운송 방법을 결정하는 거 또는 운송 수단을 결정하는 거는 일단은 뭘 운송할 거냐죠. 어떤 종류의 재화를 운송할 거냐. 그 다음에 언제 할 거냐. 언제는 얼마나 자주도 들어가요. 언제 할 거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할 거냐. 양이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할 거냐. 그 다음에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서 어, 운송 방법이 결정되는 거죠. 운송 방법이라는 건 운송 수단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따라서 운송 방법과 운송 수단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다음 운송 수단으로 보면 많죠. 우리가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철도, 그 다음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그 다음에 나머지 복합 일괄수송이라고 부르는데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존까지는 육상 운송 방법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상 또는 수상. 해상하고 수상은 다른 게 뭐냐면 해상은 바다를 통해, 수상은 그 대륙 내부에도 수로가 있죠. 강 얘기하는 거예요. 강 같은 그런 수로를 통해서 이동되는 거. 그 다음에 항공기력은 항공수송이죠. 그 다음에 대륙 횡단철도, 랜드 브릿지라고 하는데 대륙 횡단철도에서 해상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만약 동부하고 서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부는 태평양 연결되고 그 다음에 동부는 대서양이죠. 그래서 여기가 대서양이고 태평양이죠. 그럼 사실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하나의 그 무역 활성화되어 있고 대서양 중심의 무역 구조는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있다. 그럼 이거 동부 쪽에서 사용하게 되면 얘를 뭐 이렇게 해서 아래쪽에서 옮겨오는 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서부 쪽에다 내린 다음에 서부에서 철도를 이용해서 동부 쪽 이동되는 거죠. 뭐 이런 형태를 복합 수송이라 불러요. 또 마찬가지로 뭐 항공기를 옮길 수도 있죠. 컨테이너 선박에서 항공기를 연관시켜서 하는 그런 수송들, 그런 거 우리가 복합 수송이라고 그러죠. 대부분의 요즘 수송들은 복합 수송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죠. 단순하게 한 가지 수송 방법을 쓰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관 활동, 앞에서도 연결되는 것처럼 물류의 구성 요소 중에 운송이 있었고 보관이 있었잖아요. 이 보관은 이게 이게 물건이 도착하고 하역하고 그다음 그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발생되잖아요. 그 시간적 차이를 조정할 때 생기는 게 바로 보관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된 물건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얘를 운송하기 전 또는 운송해서 다시 다른 운송 수단으로 바꾸기 전 그 사이에 물건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바로 보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시간적 수급 조절도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관을 또 잘하면 이거 보관을 통해서 가격 조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 쌀 같은 경우 대표적인데, 쌀은 1년에 한 번밖에 생산 안 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생산한 쌀을 보관한 다음에 1년 동안 계속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 조정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먹는 식료품들 생산되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뭐 김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특별한 시간에 그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저장하는 거죠. 뭐 생강이나 이런 것들 저장 시설들이 있으니까 저장을 해뒀다가 가격이 비싸지면 그때 파는 거죠. 가격 조정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를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 보관 기능이에요. 재고를 보관하고 거기서 운송, 배송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관 활동에서 중요한 게 입지죠. 우리가 보관하는 창고의 입지일 거예요. 그 다음 보관하는 형태, 그 다음에 관리 소유자,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할 거냐.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보관과 관련되는 거는 창고예요, 창고.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울 거예요. 창고를 어디에다 건설할 거냐. 창고에 어떤 종류의 창고를 쓸 거냐. 우리 그 수산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창고에 쓰면 안 돼, 썩으니까. 그래서 냉동 창고를 써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창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제품의 특징에 따라서, 재화의 특징에 따라서 보관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유도 마찬가지예요. 빌려서 쓸 거냐, 아니면 우리가 소유해서 비용이 더 적게 들 거냐, 이런 창고의 선택 기준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통형, 여기 또 나와 있는데, 보관 활동 중에서 저장 시설에서 유통 시설로 바꾼다.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고라는 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유통의 과정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물류가, 재화가 이동되는 과정 중에 잠깐 보관되는 거죠. 저장했다가 하나씩 빼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통해서 창고에다가 보관해 놨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 창고에 있는 것들을 빼내서 이렇게 저장 형태 시설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설이 아니라 유통시설로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생산 효율이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요에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트라고 그랬죠. Just in time 형태로 되면은 재고 비용이 많이 줄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창고들이 주로 보관 기능이, 저장 기능들이 훨씬 더 큰 기능을 했다면, 지금은 유통이에요, 유통. 그래서 하나의 창고에서, 큰 창고에서 작은 창고로 유통과제 물류가 이동되어 가고, 작은 창고들에서 또 소매로 이렇게 분리되어 가는 거죠. 이렇게 유통해 가는 과정으로 보는 거지, 창고를 단순하게 저장하는 기능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음, 그래서 말 그대로 창고라는 거는 물건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 포장 기능. 물류의 구성 요소의 포장이죠. 이 포장도 되게 중요하죠. 어떤 형태의 포장을 할 거냐. 뭐냐면 파손이나 변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파손하고 변질이 일어나지 않은 형태의 포장들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다 다르죠. 어떤 종류의 물건이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포장이 좋고, 포장의 규모도 있죠. 얼마나 크게 할 거냐. 포장의 단위도 있을 거예요. 몇 개를 묶어서 포장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런 포장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컨셉은 보호죠, 보호. 포장을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보호예요. 그리고 물류의 편리함. 취급이라고 하는 거는 물류예요, 물류. 우리가 얘를 싣고 내리고 하는 거죠. 싣고 내리고, 그 다음 보관하고 하는 그 전반적인 물류에서의 편리함. 그래서 포장의 모양도 결정이 될 거고요. 포장의 색깔도 결정이 될 거고요. 포장의 강도도 결정되고요. 개수 이런 것들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물류의 구성 요소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낮게 포장을 하는 것도 있고, 소포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고포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 뭐 과자 같은 것도 사면 예전에는 통포장이 돼 있었잖아요. 하나에 쭉 돼 있어요. 지금은 박스를 뜯으면 그 과자 박스를 뜯으면 내부에 작은 형태의 소포장들로 만들어져 있죠. 낮게 지금 포장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포장의 분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살펴본 것처럼 일단 보호예요.
물건을 보호할 수 있냐. 근데 이렇게 보호 중심에 돼 있는 포장들은요, 이 기능이 상실되면 폐기되죠. 문제가 뭐냐면 각 물류 과정들마다 포장들이 될 텐데 큰 포장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작은 형태의 포장들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물류 과정 중에서 큰 포장의 포장을 작은 포장으로 나눠서 가져가는 게 이 큰 포장을 풀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포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폐기된단 말이에요. 그럼 매번 물류 과정에서 포장들이 폐기되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포장들의 폐기에 생기는 어떤 비용들을 줄일 수 있게 포장하는 것도 핵심인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적절한 포장이죠. 적절한 포장. 그다음 또 하나는 적절한, 우리 적절한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재활용도 생각하는 거죠. 재사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이런 물류 과정에서 발생되는 포장의 폐기물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장의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어떤 포장의 크기나 재질 이런 것들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하역 활동. 하역은 말 그대로 운송을 싣고 내리는 겁니다. 싣고 내리는 걸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하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류창고에서 또는 물류센터에서 물품을 반입하고 운반하고 그 다음에 쌓아두고 그 다음에 물류를 경우에 따라서 포장 해체하기도 한다 그랬죠. 작은 포장을 나누기도 하고 포장을 해체하거나 또는 반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하역 활동들과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물 출입 환물의 분류라든지 상품의 보관 장소에서 꺼내는 이런 모든 작업들 우리가 하역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이게 일단은 생산된 물품을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하죠? 운송하기 전에, 여기서 운송이 될 텐데 운송하기 전에 뭐 해야 되죠? 운송수단에다가 하역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운송돼서 왔어요. 운송돼서 오면 물류센터 같은 데가 있겠죠. 물류센터 같은 데가 임시 보관하는 장소일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송되어 온 것, 자동차에서 트럭에서 운송되어 온 것들을 역시 하역을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소비자에게 전달될 때, 소매로 전달될 때 마찬가지로 운송 하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역은 운송하고 그 다음에 보관하는 과정들에 꼭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바로 하역 과정이다. 그리고 이거 체계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물류 비용 산정할 때요, 하역 비용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 운송비에 포함해서 씁니다. 왜냐면 하역 비용이 들잖아요. 뭐 인력을 쓸 수도 있고 또는 기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역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하역비로 따로 쓰잖아요. 근데 이 하역비도 역시 운송비에 포함했어요. 그래서 보면 창고 내 하역비도 역시 뭘로 보관 비용으로 쓰죠. 그래서 하역비는 따로 별도의 그 회계 계정 과목을 두진 않아요. 그래서 창고 내에서 하역비는 보관 비용으로, 그 다음에 운송할 때 생기는 하역 비용은 운송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하역의 합리화.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역 과정이 되게 힘들잖아요. 물론 예전처럼 인력을 많이 쓰는 경우에는 그냥 사람이 내리면 돼요. 모양이 어떻게 생겼든 관계없이. 근데 이게 자동화되고 어, 그 기계화되면서 규격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역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규격화예요, 규격화. 대표적인 컨테이너예요. 우리가 해상 수송할 때 배에 실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 쌓는 거는 되게 불편하다. 배가 흔들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매번 물건을 싣는 것도 어렵잖아요. 배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건을 싣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형태의 물건이 상관없지만 컨테이너의 박스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물건의 형태나 이런 것들 관계없이 컨테이너 형태로 다 통일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규격화를 되면
하역하거나 또는 싣거나 하역 작업이 싣는 것까지 다 포함이니까 얘를 옮기거나 싣는 작업 자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방법도 쉬워지죠. 왜냐하면 컨테이너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 손박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과정에서 크레인도 딱 모양에 맞춰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모양에 맞춰서 트레일러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규격화시키고 표준화시키면 하역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창고의 자동화, 그 다음에 기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규격화를 해야 되는 거죠. 화물의 규격화를 통해서 하역이 효율적으로 일어나게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에너지도 절약되고 그 다음에 신속하고 효율화되는 거죠. 사실 비용도 적게 들어요. 추가적으로 비용도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인력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규격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규격화를 하게 되면 화물 추적도 쉬워요. 왜냐하면 바코딩을 쓰든지 또는 RFID 같은 걸 써서 각각의 컨테이너마다 부여할 수가 있죠. 안에 물건들의 정보들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실시간 추적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물류 정보나 이런 것들에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실시간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것도 하나의 규격화가 주는 장점이죠. 그 다음에 유통 가공 활동.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가구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이케아 보시면 아시는데 이케아가 완성품을 만들어지지 않죠. 제조 공장에서는 그냥 조립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져요. 조립할 수 있는 형태로 그 물류를 통해서 이동되어 오고 소비자가 받으면 그거를 다시 조립하는 과정이죠. 그게 반제품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알루미늄 창틀이라든지 철강제 같은 경우들은 출하될 때 조립돼서 하면 부피가 너무 크잖아. 우리 가구를 이케아처럼 나눠서 저기 조립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이유는 조립을 하게 되면 불편하잖아요. 우리 책상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간을 되게 많이 차지하죠. 근데 얘를 분해를 해서 반제품 상태로 만들게 되면 물류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모양도 규격화되고 책상의 모양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책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가구들은 그 가구들이 차지하는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빈 공간들 있죠. 그런 공간들을 줄이는 거죠. 반제품 상태로 만들어서. 그래서 유통하면서 가공이 되는 거예요. 유통되는 과정에서 나중에 최종 단계에서 조립을 한다든지. 알루미늄 창틀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공장에서 나올 때는 창틀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셰시 업체에서 그걸 잘라서 틀을 만드는 거죠. 틀을 만든 다음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 가공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유통 가공하는 작업들을 보면 일단은 창고에 입고되고 난 다음에 이제 포장을 뜯죠. 왜냐면은 반제품 상태니까 다시 조립을 해야 되니까 포장을 뜯고 그다음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장하고 배송처 선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격 작성 부착 그리고 여기 있네요. 라벨 부착 조립 그 다음에 재포장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제품 상태에 있는 물건을 조립해서 완제품 상태로 다시 만들어서 재포장하거나 또는 도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절단을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가공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유통 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통 가공의 효과는 잠깐 살펴본 것처럼 판매 서비스를 좀 확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에 상품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재료만 있을 때는 상품 가치가 없는데 그걸 조립하게 되면 상품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류의 어떤 그 합리화를 통해 가지고 물류 과정 속에서 유통 가공을 통해서 가치가 증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품 광고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 높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 심화되면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고 이건 또 똑같은 얘기예요.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가구가
다 조립된 상태에서 만약 여러분들한테 전달된다고 하면 사실 물류비용이 상당히 증가하죠. 실제로 그 완성 가구, 완성 형태의 가구를 배달하는 배달비를 주잖아요. 뭐 건당 뭐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거죠. 이케아가 잘 팔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예요. 가구의 질이 괜찮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립하는 조립의 재미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고객의 어떤 만족 부분에서 또 상대적인 것들을 줄 수 있다. 음, 그래서 유통 가공이 좀 더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죠. 유통 과정에서 물류비를 절감하고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서 그 다음에 소비자 만족은 높여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 대표적인 이케아 같아요. 이케아가 이런 구조를 가장 잘 맞는. 그 다음 제품의 특성도 가구이기 때문에 유통 가공 활동을 통해 가지고 물류 시스템의 혁신을 만든 거죠. 이게 대표적 이케아 생각하시면 이게 아마 제일 잘 받아들여지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물류 정보 활동. 물류 정보 활동은 이 모든 과정, 운송이나 보관하고 포장하고 하역하는 모든 유통 과정이 실시간으로 사실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게 되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죠. 그래서 정보의 수집과 처리와 전달, 그 다음에 활용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활용까지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물류정보 활동이다. 최근에는 뭐 옛날에는 쓰던 게 바코드도 있고요. 바코드 방법들이 되게 많죠. 음, 바코드도 있고 요즘은 뭐 RFID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물류의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은 또 GPS 발달돼 있으니까 해상으로 이동되는 것도 위치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테슬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미국에서 싣는 과정에서 배가 오는 길을 보여줘요. 주문하면. 그래서 지금 내 차가 태평양 어느 선 중에 있다. GPS 기술인 거잖아요. 그죠? 각각의 자동차마다 RFID를 부여해가지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물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물류 정보 활동은 일단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수주 정보라든지 재고 정보, 그 다음에 관리 정보, 그 다음에 출하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 정보나 판매 수량은 예측 가능해지는 거죠. 예측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관리 방침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 재고 관리가 되면 비용이 최소화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재고 관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운송 준비나 배차 계획들 이런 것들을 짤 수 있고 그 다음에 클레임들 소비자의 클레임들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물류 활동에서 이 정보 활동이라는 게 최근 들어서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물류 정보를 활용해서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많은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물류 정보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양하게 오는 정보들을 통합하고 이 통합해서 뭘 하는 거죠?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정보 활동이다.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하고 의사결정 시스템을 잘 만들면 효율적인 물류 수행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서플라이 체인에서 뭐 화주라든지 운송업자라든지 주선업자라든지 창고업자, 하역업자의 작은 하나의 서플라이 체인이잖아요. 상호 연결 기능을 증대할 수 있다. 이게 물류 정보 활동의 효과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런 물류 정보 활동들이 잘 만들어지면 하나의 물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죠? 공급자와 제조업자, 그 다음 물류시설, 물류센터, 그 다음에 물류를 하게 된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소매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형태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류의 구성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또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그 네트워크 내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창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부가가치들이 창출되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부가가치 다시 얘기하면 비용이 줄고 시간이 주는 거죠.
새로운 비용 절감과 시간을 줄이는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물류 네트워크가 갖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물건이 들어왔든지 이 물류 네트워크로 들어가면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단시간에 이동되어서 소비자의 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런 다양한 종류의 물류 네트워크들이 존재하고 내가 만든 제품들, 기업체에서 만든 제품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갔을 때 가장 효율적인가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류 네트워크의 발달이라는 거는 물류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가장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